이재명이 또 한 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으며 한국에 초대박을 선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설정한 상호관세 유예 기간이 채 2주도 남지 않았는데요. 백악관은 연장 여부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25% 관세를 기본값으로 던져놓은 상황이라 각국 산업계는 초긴장 상태입니다. 특히 일본 언론과 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자국에 치명적일 것이라는 분석을 집중적으로 내놓으며 동시에 한국과 미국 사이의 혈맹 관계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느끼는 위기감의 배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투자 실적의 격차입니다. 한국은 미국 내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공장을 공격적으로 세우며 일자리 창출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구호를 정확히 겨냥해왔습니다. 삼성과 SK, 현대차, 기아차 등이 줄줄이 수십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발표하고 즉시 착공에 들어갔으며 일부 현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유세 무대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일본은 아베 신조 전 총리가 트럼프에게 약속했던 미국 내 7개 공장 계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니폰 스틸이 미국 US 스틸 인수를 추진하면서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역풍을 맞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신문과 TV 해설자들은 투자를 약속하고도 지키지 않는 나라가 관세 표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자성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둘째는 동맹의 질적 차이입니다. 일본 보수 매체들은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 동해를 자주 거론할 때마다 미국이 한국을 혈맹으로 특별 대우한다라는 표현의 불편함을 드러내왔습니다. 스기야마 신스케 전 주미 일본 대사는 바이든과 트럼프 두 행정부 모두 한국은 피를 흘리며 함께 싸운 동맹이라 강조했지만 일본은 화해를 통해 손잡은 동맹이라는 뉘앙스를 숨기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이 진주만 공습과 한국전쟁의 기억이 미국 정치와 대중의 뇌리에 각인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이러한 차별적 인식은 경제 분야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로 엔화 가치가 폭등한 뒤 일본은 버블 붕괴와 함께 반도체 협정까지 맞으며 주력 산업이 급격히 약화됐습니다. 같은 시기 한국은 일본이 빠져나간 D램 시장을 삼성전자와 현대전자가 빠르게 잠식하며 미국과 함께 성장하는 대안 파트너로 부상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꺾고 한국을 띄웠다라는 일본 내 자성이 이때부터 뿌리내렸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을 강타한 것은 이른바 1,400조 원 보따리 논란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두 차례나 백악관을 찾아 대규모 인프라 방위산업 투자 계획을 발표했지만 미국 의회는 실현 가능성과 고용 효과에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은 투자 발표와 함께 부지 매입, 공장 착공, 기자재 반입 일정까지 공개해 생산성과 신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공식 리본을 자르는 장면은 한국은 행동으로, 일본은 말로 동맹을 관리한다라는 인식을 굳혔습니다. 이 같은 투자 격차는 관세 면제 협상에서도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국의 공장을 세운 기업에는 관세를 면제하거나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친투자 카드를 써왔습니다. 현대차 엘레바마 전기차 라인, SK온 조지아 배터리 공장, 삼성 텍사스 파운드리는 모두 이 정책의 최대 수혜 사례로 꼽힙니다. 일본 업체들은 합작 공장을 통한 우회 투자를 시도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고용 효과가 제한적이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혈맹이라는 상징 언어가 정책 결정에 미치는 실제 영향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을 Ironclad Alliance라 표현하며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군 36,000명의 전사자를 거론합니다. 한국은 참전기념비 관리와 유해 발굴 프로젝트 등으로 호혜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런 상징은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한국 지원은 전몰 장병 예우라는 논리로 이어져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반면 일본은 진주만 공격과 전후 배상 문제가 여전히 거론되면서 이 동맹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명분으로 작용합니다. 일본 내부에서도 현실을 직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일본 경단련은 보고서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공급망과 기술 안보를 공유할 의지라며 첨단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에서 일본이 한국과 대만과 동등한 위치에 있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권 일부에서는 핵심 부품 소재의 국산화를 서두르되 한국, 대만과 기술 협력도 모색해야 한다는 절충론이 나오지만 역사 문제와 자존심이 얽혀 실행은 더딘 상황입니다. 한국도 안주할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이 강조되는 만큼 가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때 미국이 보여줄 실망감도 클 수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통해 한국 전기차에 불리한 요건을 적용했듯
이 트럼프 행정부 역시 미국인 우선 구매 조항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와 기업들은 생산 거점을 다변화하고 R&D 센터, 인력 교류 등 소프트 파워 투자도 병행하며 협상 카드를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향후 시나리오는 세 갈래로 요약됩니다. 첫째, 상호 관세가 전면 발동돼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주요 품목에 일괄 관세가 부과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투자 실적이 부진한 일본이 직격탄을 맞고 한국은 일부 면제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유예 기간이 재연장돼 압박 국면이 이어지면서 각국이 추가 투자 약속을 내놓는 시간 벌기 전략으로 흐를 가능성입니다. 셋째, 투자와 관세를 맞교환하는 개별 협상이 병행돼 국가, 기업별로 협의가 엇갈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무엇이 현실이 되든 미국 시장 의존도가 큰 동아시아 경제 구조가 흔들리는 것은 피하기 어려운 결과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동맹의 역사적 깊이, 실질적 투자,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 적합성이 복합적으로 작동해 국가별 운명을 가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돈으로 산 동맹이라는 자기 비판을 넘어 행동에 나설지, 한국이 혈맹의 이점을 전략적 투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확장할지, 두 나라의 선택은 동아시아 질서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 제휴에도 장기적 파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의 방산 외교도 초대박을 이뤄냈습니다.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가 첫 양산기 최종 조립 단계에 들어갔다는 사실이 공개되면서 세계 항공 방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사천 카일 공장에서 진행된 행사에서 이 방위사업청과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2026년 공군 전력화라는 로드맵을 재확인했고, 동시에 조립 라인에는 여러 대의 동체와 주익이 나란히 놓여 본격적인 대량 생산 체제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했습니다. 2024년 6월 체결된 1차 20대 계약에 이어 2025년 6월 추가 20대 계약이 성리되면서 초도 물량 40대 확보도 완료했습니다. 엔진 공급 역시 순조롭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2024년부터 2027년까지 F414 엔진과 모듈 40여 기를 납품하는 1.18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해 생산 일정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독자 엔진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영국 정부와 롤스로이스가 협력 방안을 공식 제안해 기술 자립과 수출 규제 완화를 동시에 모색하고 있습니다. 무장통합 시험도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2024년 이후 KF-21 시제기는 메테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아이리스-T 단거리 미사일 분리 시험을 연이어 성공했고, 2025년 6월에는 국산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의 각칭 KALCM의 안전 분리 비행까지 마무리하며 정밀 타격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블록1 초기 양산기에 이어 블록2 다목적형 개발을 앞둔 한국 공군의 전력 확장 계획의 청신호로 평가됩니다. 가격 경쟁력도 두드러집니다. 국제 방산 분석 기관은 KF-21 단가를 6,500만 달러 안팎으로 추정하며 라팔이나 그리펜 대비 성능 대비 비용 효율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가성비는 예산이 제한적인 국가뿐만 아니라 고성능 고가 플랫폼에 대한 종속을 탈피하려는 중견국들에게도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수출 레이더망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올해 4월 KF-21 공동 개발,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훈련 정비 분야 협력을 공식화했습니다. 폴란드 공군 노박사령관은 사흘 전 사천에서 시제기의 직접 탑승 비행을 수행하며 기체 성능을 체험했고 심도 있는 산업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방산 전문 매체들은 KF-21이 필리핀,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최소 7개국과 협상 채널을 가동 중이라고 전하며 한국이 글로벌 4.5세대 전투기 시장에 게임 체인저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러한 성과 뒤에는 국내 항공, 방산 생태계를 일관되게 지원해온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K방산 수출 250억 달러 시대 목표를 제시하며 연구개발, 수출금융, 국제협력 패키지를 확대했고, KF-21은 그 대표 과제로 선정되어 세제 혜택과 수출 절차 관소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군은 2030년 초 블록 3 단계에서 유무인 복합 운영과 스텔스 성능 향상을 추진해 6세대 전투기의 진화를 노리고 있습니다. KF-21 프로그램은 이미 1000회 이상의 안전 비행을 기록하며 신뢰성을 입증했고, 2025년 하반기에는 야간 공중구비와 전자전 시험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양산 물량 확대와 탄탄한 기술 기반은 향후 30년 이상 국내외 전투기 시장을 선도할 토대라고 강조했습니다.
실제로 유럽, 중동, 동남아 다수 국가가 KF-21의 연합훈련 프로그램과 탄약 정비 패키지에 관심을 보이며 협상 창구를 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과거 수출 의존형 방산국가라는 한계를 넘어 이제 기술, 가격, 운영 효율을 모두 만족시키는 전투기를 자체 개발, 양산하는 항공 강국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KF-21의 성공적 양산이 본격화되면 한국형 전투기 사업은 단순한 제조를 넘어 엔진, 미사일, 전자장비 등 고부가 가치 분야까지 파급 효과를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 하늘은 우리 손으로 지킨다라는 명확한 목표와 이를 정책, 산업, 군사 현장에서 일괄되게 실천하고 있는 국가적 의지가 있습니다. KF-21 보람에는 이제 한국 공군의 미래를 넘어 글로벌 하늘 질서의 새로운 균형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